수시 대한민국의 회장님이나 사무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참 제 인생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여수하면은 제가 한두 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린 시절에 여수 반란 사건으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하면 반란 사건이 좀 이미지가 있었는데 뭣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면 좀 별로 안 좋은 이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제가 입장 바꿔서 생각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수하면 물 좋고 물 좋으면 여자들 좀 생활력 강하고 미인들이 많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천하면은 이 순천 1000명을 수능한 백성들 참 정부에 말 잘 듣는 참 좋은 백성들이라는 뜻인데 이름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이름 해방 이후 건국 이후 최악의 군 반란 사건이 터진 그런 불행한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40년 동안 역사만 공부를 했습니다. 공간 필요부터 해서 40년 역사를 공부했는데 역사가 참 중요한 것이 과거의 무덤을 파고 과거에 무엇이 있었던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역사학은 현재와 미래로 가는 것이거든요. 학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더 중요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역사를 과거를 자꾸 캐고 뒤집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목적은 중요한 것은 현재와 그 다음에 미래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일 더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100년, 200년, 1000년 동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것이 대단히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된 나라들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학을 앞으로 가는 역사학을 쓴다는 것입니다. 뒤로 빠꾸 하는 역사가 아니라 앞으로 가는 역사학을 쓴다는 것이 후진국 국가와 선진국으로 간 역사학의 큰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명칭 저런 명칭 좋습니다. 할 능력도 없고요. 그런 차이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역사학자로서 여수 순천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 성격을 갖다가 한번 전반적으로 조명해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문제의식 제기하는 걸로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명칭은 여기 계신 애국 시민들께서 알아서 선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건 제 권한을 마칩니다. 그리고 역사는 무엇인가 할 때 중요한 것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과거를 보는 관점이 있죠. 현재 관점. 그 다음에 과거의 상황 속에서의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이 또 중요한 겁니다. 현재하고 또 과거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잘 관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세 번째 관점은 대한민국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관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수 순천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달라시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수 순천을 기록한 역사가들은 미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북조선 인민공화국 사람입니까? 달라가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으로서 역사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국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이 발표를 한번 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 프로필은 이렇고요. 저서가 한번 있습니다. 자, 목차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소 쪽으로 해서 이제 쭉 이렇게. 성격이 이제 성격이 아직 규정이 안 된 것이 결국 영화하고 관련해서 군사 발라이다, 좌익 발라이다, 민중을 이거다, 민중 동계에서 여러 가지 성격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고, 성격과 명칭으로 고난이 있다는 것은 아까 지적된 것입니다. 최근에 수정지 입장에서 공기가 있냐, 민중 항쟁이 있냐 이런 노래가 좀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성이 어떤 것인가 한번 검토를 해보죠. 요즘 반란 사건이 터졌을 때 초기에 정부의 인식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명의용국 사건이 터졌는데 조동기, 최영진, 김기선 이 사람들이 사고를 배후조종자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고 또 남로당이 국내외에 지령을 했다.
또 이제 이 경북도라든가 북부 전국과 결탁해서 사고를 쳤다. 또 전남 지역 남로당과 연결을 해가지고 군남로당하고 지역의 남로당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있다. 그게 좌익 청년들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대충 총 정도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48년 12월 8일 날 국회 속기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제주시 납치와 특동하는 여수 14년대가 남로당계 군자들이 지휘하여서 평양 장격구 일부 40여 명 하사관들이 이제 제재를 해가지고 반란폭동을 하고 20일 아침 8시에 여수를 완전 점령한 한편 지방 좌익 단체급 학생들을 군주를 해서 인민군을 편성해서 또 8시에 순천에서 기차 타고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학부 벌거 등지에서 이나 살인 방화, 경찰서 파괴, 약탈 강간 등 아주 그런 학살을 감행했다 한 것이 12월 8일자의 국회 속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이것이 이제 군사 반란으로 성격이 규정되면서 요순 반란 사건을 해서 정부에 입김이 강했죠. 요순 반란 사건을 해가지고 저도 어릴 때 그 배웠대요. 하다가 그래서 이제 1952년에 최초로 요순 반란 사건이라고 요수 향토사에 기재가 됩니다.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이제 1976년도에는 국사 교과서에 요순 반란 사건이라는 또 이제 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0년 말에 여수 순천 지역민들께서 이제 여수 여천 여순 반란 사건은 문제가 있다, 임시에 문제가 있다 하면서 이제 14년대 여수 여천 발전사 그 책에 14년대 반란 사건으로 명칭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대충 이것이 이제 여순 반란사, 지역민의 반란 사건으로 본 것이 전통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0년대 오공정부 말기로부터 등장하는 게 소위 그 민주화 바람이죠. 직선제 단임 이제 5년째 이제 대통령 단임을 하면서 민주화 열풍이 불면서 거기에서 이제 덩달아서 기존의 역사에서 냉전 체제가 허물어지면서 소련 동구권 가서 교역하면서 소련도 왔다 갔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동구권 허물어지면서 이제 탈냉전 시대에 들어가면서 과거의 역사를 또 이제 다르게 봅니다. 또 여기 일조로 하는 것이 조정래 같은 분은 이제 태백산맥을 신문에 연재하면서 이 읽고자 아닙니까? 하면서 이거 상당히 많이 팔았죠. 저는 이거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내용만 좀 읽어봤는데 벌교에서 이제 이 영상지란 주인공을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이 여수 사건에 이제 뇌물 개입되면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지리산까지 발산까지 가면서 이제 요 태백산맥은 봉건제 모술 일제 식민지라든가 이런 걸 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식민지 모술을 봉건제 모술을 이제 섞어가지고 괜히 깔끔한 문제를 제기했고 상당히 이제 문제를 일으켰죠. 선생실을 일으켰고 그 다음 해에 아마 이현식입니까? 남북은 연합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봤는데 산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본 국민학 고등학교 때 방송교육 받은 기억하고는 전혀 다른 발치산의 이현상의 그 투쟁을 굉장히 영웅적으로 묘사를 해서 상당히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 두 태백산맥과 남부군의 영화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냥 민주화되면서 상당히 그 반공 이데올리가 이제 허물어지고 있구나. 좋은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도 좀 반대로 보면 말이죠. 마음대로 표현의 사상의 자유가 있을 수 있는 나라가 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쓰게 된 것이 이제 황남준 씨가 말한 해방전후사 인식에서 전남지방 정치와 여수 사건이라는 논문에서 여수 사건이라는 명칭이 기재를 하게 되는데 반공 이데올로기가 하지 말고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제 여수 사건을 여수 반환 사건을 인식해보자. 그러므로 반환자를 이 사람이 딱지 떼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여수 사건으로 이제 많이 유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수정주 해석이라는 게 말하면 미군적 그리고 이 이승만 정부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빨치산이 일어난 것이 미군정 실정과 이승만 정부의 초기의 그 대응이라든가 민간 학살 이런 쪽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 것이 수정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 80년대 후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칭 개정운동이 있었고 또 막 그런 주민들 계속 이제
반환 주체가 오인대 소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해서 95년경에는 6월 20일부터 여수 순천 10.9 사건으로 공식 표기를 하고 우리나라 전부 다 4.19, 뭐 5.16, 5.18 해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식으로 해서 여수 순천 반환 사건도 그렇게 하자 해서 초중고등학교에서 표기로 결정했던 것인데 그렇다면은 뭐 12.12든지 뭐 이런 딱지 숫자를 붙이는 것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슨 사건인지 모릅니다. 즉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 되면서 성격과 책임 소재, 그 다음에 이제 그 난리를 벌린 사람들의 그 주체 이런 것이 불분명할 소지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05년부터입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과거사 이 정리위원회가 생기면서 모든 역사 해석에 국무총리 산하에 모두 우리 현대사를 다 뒤집었지 않습니까? 새로 재해석해본 것이죠. 수정주 해석으로. 5.18 관계 빼고는 전부 다 이제 다 해석을 뒤집었습니다. 수정주 해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여순 반환 사건도 이제 그 새로 정의를 내렸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규정을. 10월 19일 날 여수조선 국방기구대 시사하는데 군인들이 반란 시작해서 약 2년 동안에 이 전라북도 경상 지역에서 요거 빨간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일부 지역사회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비무장 민간인들이 집단 희생되고, 자, 군경이 먼저 두드리 막 학살된 게 아니라 먼저 나오죠. 비무장 민간인들이 집단 희생으로 먼저 나옵니다. 그걸 강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부 군경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피해라는 게 편하죠. 학살이 아니고 피해가 아니고 이 피해라는 것이 물적, 인적, 뭐 두드리 맞았다든가 무슨 뭐 불구가 됐다든가 어떤 피해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서 학살의 노가 이제 배제가 되면서 뭐 철중했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2010년에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불만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자, 여순사건 최근에 10년 동안에 제가 쓴 학자들의 논문을 갖다가 한 10몇 편을 쭉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전남 지역의 한국 근대사 전공 역사가고 그 향토사 전문가들이 한 6, 7명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향토사적 해석이 나오는데 현지 지방민들의 시각과 증언을 토대로 한 것이죠. 증언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입장은 전통주의적인 입장에 가깝지만 군반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죠. 가깝지만 군경의 토벌이 무차별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판하고 이래가지고 1심, 2심, 3심 안 가고 저 사람이 베개, 저 사람이 내 아버지 죽였다고 이렇게 손가락 치라면은 군인들이 끌어내! 해가지고 뭡니까? 총살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토벌이 무차별적이고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을 당했으니까 이것이 정부가 책임지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10편의 수정주의 논문에 해석을 쭉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몇 가지 한 4, 5가지의 최근 이야기입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논문을 리뷰를 해봤는데 특히 좀 이제 젊은 소장학파들이죠. 나이가 한 45세에서 55세. 지금 말하면 한 486, 586 세대입니까? 그래서 이제 저보다 한 5년, 10년 젊은 소장학파들의 이제 수정주의적 해석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첫째로 군경 등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비판합니다. 무자백에 군대 경관이 공권력을 남용해서 민간인을 학살했다 하고 그걸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승만의 반공주의 노선이 문제가 있다. 이게 나빴다. 이게. 반공주의 노선. 반공이대로 나쁘고 반공 노선 이게 악용했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정비 등으로 반공체제를 구축했는데 이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누가 잘못해서 사고를 쳤고 누가 먼저 도발했으면 책임을 우선적으로 누가 져야 되나? 먼저 때려 팬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때려 팬 거 보복을 해가지고 한 대만 패겠습니까? 두 대, 세 대 패다 보면 피가 툭 이빨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먼저 책임을 지었나 보다는 누가 더 많이 죽였느냐? 군경이 많이 죽였다. 군경이 더 많이 학살했다. 그럼 정부가 나쁘다. 정부가 책임지다. 이런 논리가 전개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연구 논문을 보면은 글이 나옵니다.
지역에서는 지역 논문 페이퍼 안에 이야기입니다. 주철 씨가 여수 사건의 지역 238페이지 나옵니다. 하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여전히 편향 왜곡된 인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반공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반공주의에 매몰된 것이 대단히 왜곡되고 편향되어 있다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올바른 판단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여수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여수사건 빨갱이 공산주의자로 억압을 다스려 악용한 측면, 공산주의 빨갱이 문제를 정권 유지에서 악용한 측면이 많다. 이렇게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이 김학재 박사가 여수사건의 예외상태 제노사이드 연구라고 이제 2009년에 쓴 논문에서 제가 봤는데 좀 쇼크를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사 논문인데 교수님 때. 자, 봅시다. 반공주의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다, 끝이다. 무조건 반공주의, 공산주의 반대한다. 이것이 시작이고 또 끝이다. 내용도 없습니다. 무조건 빨갱이, 무조건 공산당 때려잡자. 그것이 시작이고 끝이다. 이게 교수 논문입니다. 근데 반공주의는 내용 없는 텅 빈 형식이다. 반공주의는 빨갱이 때려잡는 것이 내용이 형식이 없다. 반공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무엇에 왜 반대하는가 애써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매우 극심적 감정적 증오와 격렬한 욕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을 죽여야 될 적이자 악마로 구성하는 단순 논리일 뿐이다. 공산당 때려잡다. 구복처럼 밀공 통일하자. 그거 외에 다른 논리는 없다. 하지만 반공주의로 정당화됐던 행동들, 반공주의로 무마됐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것의 실체는 정상적인 사회 질서에서는 용납될 수 있는 불법적이고 폭력과 탄압이었다. 반공주의에서 탄압과 폭력을 수반했다. 이것이 이승만 정권의 현재의 사건. 제가 이야기했죠. 오늘의 민주화와 인권이 잘 발달된 시각에서 과거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봉건제가 있었던 것, 노예제도가 있었던 옛날 구석기 시대를 보면은 참 당당하게 그랬죠. 저 왜 노예가 있어? 왜 왕이 설쳐? 이해가 됩니까? 봉건시대에. 우리 지금의 입장에서. 또 한번 봅시다. 그래, 의문점 뭐냐? 여술사건에서 LK, 즉 좌익세력이 하는 줄 압시다. 존재하지 않고, LK 좌익세력들이 존재하지 않고, 군경이 무고한 양민들에서 죽이면 희생만 당했나? LK라든가 좌익세력이 없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공주의가 그토록 부도덕하고 나쁜 이데올로기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해답 한번 보십시오. 마음속에. 반공주의가 그렇게 나쁘게 사람 잡으려는 건가? 저는 참 편했는데, 반공주의에 좀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봐요. 저는 기억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출발한 대한민국이 출발부터 반공을 기초로 하지 않은 나라인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는 그 헌법, 제헌 헌법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러면 다른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인가?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수정주의 시각의 논문들 보면은 지창수, 김재 이런 데 14년째 주동한 여수 순천 일대의 학살 방식 굉장히 잔인했지 않습니까? 제가 해방 이후 건국 이후에 좌익폭동들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 건국의 67년 역사를 보면은 여수 순천에서 일어난 여수 사건의 만큼 좌익 군반한 폭동에서처럼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그런 기록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이 착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한 학살 방식을 했는가 학자들 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저 사람이 이데올로기에 미쳐서 아니면 이승만 정부가 나빴기 때문에 엄청난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두들만 보복심리에 왜 어떻게 해서 거의 설명을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학살의 책임 추궁과 학살의 규모와 형태, 성격, 그 잔인의 퀄리티, 질보다는 누가 양민을 많이 죽였는가? 숫자에 있다. 너무 더 많이 죽인 사람이 나쁘다. 그렇게 논문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청신년의 연구학자들의 논문 경향이 말씀드립니다. 여기 의문점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생국, 대한민국 건국된 지 2달밖에 안 됐죠. 여러분, 애가 처음에 딱 나가 피덩이에 딱 놓으면 두 달밖에 안 됐으면 이거 누가 보호를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내팽이 치고, 야, 너 왜 영어를 잘 못해? 너 공부 왜 이래 안 해? 잔소리할 수 있습니까? 피덩이 두 달에. 그때 형법과 민법이 없었을 때입니다. 신생국 제한헌법이 있었는데 형법과 민법이, 형법만 하더라도 1955년이니까 형법이 갖춰졌을 때입니다. 법 체계도 안 될 2살짜리 삐뚤어리예요. 미술관과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걸음마도 못할 때 2살짜리 애가 걸음도 못하고 엄마 아빠 빠빠 엄마 아빠 말소리 할 때 애도 2살짜리 키워봤지 않습니까? 여기 여성분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불과 2개월밖에 안 됐는데 형법과 민법의 체계도 제대로 갖지 못한 신생국 대한민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 여성군 단란을 진압했어야 가장 바람직했었는가를 여러분들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법적 재판으로 소명기에 지금 대법원까지 말이야 헌법재판소까지 가도록 소명기에 주었어야 했는가? 실제 이 반환자와 자액사범을 완벽하게 골라내는 충분한 법적 절차와 시간을 가졌어야 했죠. 좋죠.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인권과 얼마나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동안사범이든 간첩이든 얼마나 지금 지금 이석기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말 안 해도 뭡니까? 삼식기 쫙쫙 들어옵니다. 이석기가 말 안 해도 삼식기 들어오는 거 알죠?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 같으면은 말 안 하면 묵비거리다 하면 뭡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재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말할 때까지 기다리죠. 언제까지? 말 안 합니다, 사람들. 그렇게 인권 범죄자에게까지, 그리고 누가 이렇게 성범죄다 해가지고 체포당했으면은 그 사람 김아무개, 이아무개 마스크 쫙 끼워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르죠. 재범도 하고 삼범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인권 보호를 위해서 마스크라든가 사람 이름도 안 밝힙니다. 그렇게 범죄자에 대해서 인권과 자유를 보장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항복식 나라, 법적 체계도 안 된 나라인데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라가 뒤집고 정부가 뒤집힐 판인데 여러분 같으면 위정자 같으면 어떻게 처리했어야 좋습니까? 예? 셋째로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대통령 초대 이승만 정부를 분단 정부라는 용어로 사용해요. 분단 정부. 이 분단 정부라는 게 뭡니까? 분단 정부. 반쪽짜리 정부죠. 분단 정부, 그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인식이 있습니다. 분단 정부라는 거예요. 분단시대, 분단 정부. 대한민국이 반쪽짜리 정부입니까, 여러분? 반쪽짜리 정부는 이렇게 경제 12건 하고, 제가 유럽에 가봤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유럽에 10개국 돌았는데, 경제가 완전히 다운돼가지고요, 이탈리아, 로마 이런 데 가니까 수출해서 먹고 살 거리가 없어요. 조상들의 이 여행객들, 관광지로 수입을 벌어먹고 사는 게 유럽의 풍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삼성이나 뭐 해가지고 스마트폰에도 뭐 해가지고 수출 안 한 품목이 없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그렇습니까? 일제시대 때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분단정부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불만인지 모르죠. 그러면 여기서 봐요. 여기서 김학재 씨 논문입니다. 분단정부는 용감합니다. 초헌법적 권력, 초헌법적이라 그럽니다. 모든 원칙과 질서에 군림하면서 방모 국민의 경계 밖으로 영토 내의 수많은 주민을 추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법적 권한을 박탈했다. 저는 그 밖에 쫓아내지 당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당한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런데 과연 분단 정권이 초헌법적 권력으로 우리나라의 착한 사람들을 밖으로 내쫓았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저는 참 편하게 살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 좀 봅시다. 그러면 1948년에 김구가 4월달에 갔지 않습니까? 나는 38선을 100일을 베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김일성한테 꼬임에 빠져가지고 성시배기가 좀 편지 읽고 북으로 갔습니다. 포수아비처럼 아무 일도 못하고 내려왔는데 김구가 이쪽으로 하는 한반도 통일정부가
1948년에 이러면 가능했다면서 그 생활상 소함 돋아보십시오. 그때 통일정부. 그 당시에 미소 냉전 체제를 알지 않습니까? 미국과 소련이 지금 사회 존폐죠. 미국과 소련은 3차 대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반목이 격심하게 되었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공전돼가지고 우리나라 남한에서 선탁통치 반대운동이 일어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죠. 김일성 집권했죠. 토지개혁했죠. 북한 지금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남한은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통일정부 구성하도록 해야 됩니까? 위정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예, 통일정부 좋수요. 김국 오케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봅시다. 넷째로, 군사반환의 원인과 책임을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과 이승만 정부에게 전가한다는 겁니다. 뭐 미국은 미군정 3년 있으니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 정부 2달밖에 안 된 핏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한 1년, 2년 해보고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 2달밖에 안 됐는데 이승만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 김학의 씨 논문입니다. 이승만 정부는 미군 정기가 정부 수립 전후 대규모의 정책 탄압과 정부의 갈등, 무능,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 혼란과 책임 치마에 대해서 반성이나 책임감이 전혀 없이 모든 사태를 적의 탓으로 돌리고 모든 사태를 적의 탓이라고 해요. 적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생각과 행동을 적으로 몰아 절멸시키려 했다. 적을 완전히 공산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승만 박사가 돌아서 공산주의 자유세력과 같이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파괴됐죠. 근데 그것은 일방적으로 이승만 박사 잘못입니까? 어쨌든 박사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째 봅시다. 14연대가 군사반환을 일으킨 대명군에 대해서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을 유보합니다. 그 다음에 중립적인 태도를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재헌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방향과 입장에서 그 정당성을 논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사학자들이 학문은 같이 중요입니다. 그러나 학자라든가 국민들은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거 북조선 인민공화국이나 달나라라든가 일본 사람 국민들 아닙니다. 국적이 있는 논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어떻게 많은 논문을 보면 이 논문이 대한민국 국민의 논문인지 미제 논문인지 일제 논문인지 북조선 인민공화국 논문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인 가치에 될 과감. 이것이 흐리멍텅할 때는 대단히 문제가 생긴다. 교육시에서. 그래서 14연대가 제주 4.3 폭동의 진압을 반대한 것이다. 그죠? 대중 반대인 거 아닙니까? 근데 제주 4.3 폭동은 50 지방선거 총선을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 반란이죠. 반역이죠. 근데 그러면 건국을 반대한 것인데 이건 반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짚고 넘어가면서 경찰, 검찰이 너무 심하게 사람을 많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않는가? 그렇게 하면 그것도 이 말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논의를, 중요한 논의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만 엄청 많이 죽었느냐? 일반적으로 학살. 그래서 국가간의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문제되는 거예요. 배운 사람의 국가간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국가간이. 어느 나라 사람의 논문인지 알 수가 없는 논문인데 반역 행위를 동조한 것에 동기라든가 항쟁이라든가 의거라든가 거사로 칭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기 의도적인 거나 무식하거나 어쨌든 동기, 항쟁, 의거, 거사 이런 것은 그 주체를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역사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북조선 인민공화국을 한번 봅시다. 45년부터 48년 사이에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했습니다. 단독 정부 구성을 45년 9월 20일 스탈린의 비밀 지령에 의해서 북한을 민주화 기지를 위해서 북조선을 먼저 확실하게 공산민주주의 기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스탈린의 지령이
45년 9월 27일 제1국동 사령관 비실레프스키에게 편지를 씁니다. 북한의 독자적 정권을 먼저 세워라. 다만 그걸 비밀로 해라. 우리는 뭣도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이북5도 행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선 공산당 북조동 두국이 설치됩니다. 46년에 거칩니다. 그리고 46년 2월에 북한 임시인민위원회가 구성되죠. 여기서 토지개혁과 산업의 국유화가 추진되는데 이 토지개혁은 무상몰수와 무상분배로 해서 대규모의 프로파간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개혁을 북한 임시인민위원회가 구성했다는 건 이거 정부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남한은 어떻습니까? 대주주 개혁을 소장님들이 진음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프로파간다가 얼마나 좋아요. 자, 46년 11월 달에 도시군 인민위원들 선거를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적게 선거한 겁니다. 우리한테 도장도 안 찍고. 그 다음에 4.27년 2월 달에 북조선 인민위원회 성립됐죠. 그 다음에 북조선 인민공화국 선포는 조금 늦게 했습니다. 우리보다 9월 9일 날 했습니다. 근데 미리 조직은 우리보다 더 빨리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탱크 알죠? 소련제 탱크 건 250대를 소련군을 갖다 놓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탱크 한 대 있었습니까? 한 대 있었습니까? 한 대도 안 갖다 줬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행기 한 대도 안 줬습니다. 미군이. 예? 건국을 저는 남한 정세를 한번 봅시다. 남한이 역시 미군 지주회가 군정을 3년 동안 실시했죠. 미소공동위원회 있었지만 실탁 통치에 대한 반탁운동이 있어서 골치 아프니까 미국이 47년에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시킵니다. 그래서 이 유엔은 47년입니다. 때가 나왔습니다. 47년 11월 달에 한반도를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유엔에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신탁 통치 포기하고. 그래서 그해 48년 1월 달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한국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거를 감시를 하려고 했는데 북조선에 올라가다가 산발소 타니까 김일성이가 너 못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입국 노 엔트리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왜? 이거 필요 없다. 입국을 거부당해가지고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도록 미군 쪽에서 결의를 봐서 선거를 한 거예요. 그럼 남한만 하자. 그래서 선거를 한 거죠. 물론 제주도가 반대, 제주도에서 폭동 나서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재헌법이 7월 17일 있었고 8월 15일 날 거부하면서 이승만 청와대 대통령 정부수립이 구성이 된 막 정부 형태를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서로 정부 형태에 심각한 경쟁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 경쟁을 누가 맡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누가 맡겠느냐. 자, 근데 북한에는 부르주아지 계급, 반공 우익 세력들 막 숙청하고 죽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지 않은 사람들은 피난해가지고 옛날 38선이라는 것이 강이 있습니까? 바다가 있습니까? 꽃다리만 메고 막 나무로 와가지고 남한에 있는 우익 반공 세력들 자동으로 제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봅시다. 좌익폭동, 경찰력으로 진압 역부족입니다. 북으로부터 전기가 끊어집니다. 48년 초에. 왜? 전기값을 안 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개성공단하고 개성시 우리 한전에서 거의 공짜로 준 거 아시죠? 근데 우리 지금 전기값 안 받지 않습니까? 개성시에 전기 주는 거 거의 공짜로 줍니다. 근데 전기 줄 돈이 없었습니다. 북한에 준 전기 돈 외상업을 좀 했는데 일방적으로 전기를 샷다운 시켜줬습니다. 그때 남한의 전기 용역의 70%를 북한에 수립된 발전소에 의존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48년 4월달입니까? 전기를 중단해가지고 전역된 호롱불 알지 않습니까? 그걸로 연명을 했었습니다. 전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너지난 심각합니다. 경제가 마비됐죠. 실업난, 식량난, 요새는 산화제에 나가지고 애들이 보통 5명에서 10명입니다. 어떻게 지금 산화제를 합니까? 약이 있어야 산화제는 하든가 하지요. 약 살 돈도 없어요. 길거리에 실업자들이 어그를 한 겁니다. 결국 배가 고프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싫어합니다. 길거리에 화장실에 애가 똥을 싸뭉개고 돌아다닙니다. 오줌하고 똥하고 애들이 막. 그러면 똥개 알죠? 똥개가 길거리 가서 똥을 싹 다 잡먹습니다. 그러면 몇 달 뒤에 그 개가 없어졌네? 보신탕 알죠? 보신탕을 처리해가지고 이웃 사람들 불러가지고 국 끓여 먹었습니다.
우리 50년대 그랬어요, 삶이. 자, 인정 아닙니다. 국가 경영과 국제관계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과연 누가 외무장관은, 누가 내무장관, 누가 경찰청장 하냐? 아무도 국가 경영에 자질 있는 사람이, 검증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완전 맨 땅에 헤딩 박치기 아닙니까?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달러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으로부터 밀가루, 예? 옥수수, 무상급식 받았죠. 그걸 농민부에서 싸게 팔아가지고 그때 40년대 말 50년대에 전국 도처에 있었던 그 짜장면집 아닙니까? 짜장면집. 예? 그것이 농민부 예산의 30%였습니다. 국가 예산에. 공짜로 받은 잉여농산물, 미국으로부터 받은 잉여농산물로 국가 예산의 30%를 충당했습니다. 달러가 어디 있습니까? 파는 건 어디 있습니까? 스마트폰 행복한 시절이야. 그때 국민소득이 얼마였느냐? 국민소득이 70달러, 80달러. 세계에서 최빈국이었습니다. 북한보다 GNP가 열악한 나라였습니다. 군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국방경비대 창설하면서 군대를 가라겠죠. 이렇게 남한이 건국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 일본 사람들이 남한에 공장을 만들었죠. 경공업입니다. 북한은 중공업 만들었고, 기술자들이 일본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전부 철수했습니다. 공장을 돌릴 사람이 있어가지고 공장 돌릴 일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근데 북한은 어떻게 했느냐? 무기공장, 댐, 수력 발전소 일본인들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5년 동안 강제 철수시켰습니다. 왜? 기술을 전수하고 자기 손으로 기술 발전소를 돌릴 때까지 인질로 잡아가지고 3년 동안에 5년 동안 일본 사람을 못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마비된 거죠. 북한하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루강 전략과 실행 한번 봅시다. 전략 방침, 출발한 대한민국 초대 정부 이승만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서 투쟁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인민공화국 수립하고, 이 인민공화국 수립해서 이거 영공정권을 만들어서 북조선하고 어시스트해서 나중에 쿵짝쿵짝 합작을 해서 한반도, 요새 말하는 연방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남북 연방제를 해가지고 북한의 김일성으로 하여금 서울에 초대를 해가지고 쿵짝쿵짝 고려연방제 해서 통일시키자는 그런 3단계 전략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래서 남북한 군 반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 운정하에 폭동이 이렇게 있으면은 벌써 한 10가지 되죠? 3년 동안에? 그러면 경찰로 이거 지나고 한답니다. 군대도 할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국방경비대 창설해가지고 이거는 다 아는 것이고. 주모자 지금 빨리 끝내가니까 빨리 끝내주세요. 반란 주모들 나오면 다 아는 이야기고. 핵심 주장에서 세 가지 나오게 하죠. 저희도 출동 반대, 미군도 소련군 받아 즉시 퇴퇴하고, 인민공화국 설치하라. 핵심에 세 개 나와요. 6개 항목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고. 학살, 여기 중요합니다. 학살 규모와 형태를 우리가 봐셔야 됩니다. 이런 학살은 요즘 반란 사건 외에 잘 없습니다. 근데 10년 동안에 이 교수들 연구 보면은 도대체 이걸 왜 했는가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죽일 거는 오만 짓 다 해가 하루 만에 죽이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해가지고 막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걸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순천 경찰서장에 대해서 학살 이거 한번 봅시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여야 됩니까? 군경이 이렇게 죽였습니까? 여순 반란 사건에서 희생자 수치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수치가 전부 다릅니다. 결과 봅시다. 결국은 숙군자고 안 할 수가 없죠. 하도 빼기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군병력의 5%가 처벌되면서 6.25 때 단독연대로 북한에 투항하는 그런 연대가 됐던 것이고, 방공체제 구축하면서 고도연맹 30명 조직을 했던 것이 나오고, 농지개혁. 하도 자기들이 남한의 부자지 포장농 이런 문제를 동번제로 하니까 이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농지개혁을 6.25 직전에 하게 됩니다. 농지개혁 안 했으면요, 인민군 들어왔을 때 만살 사람도 더 많았을 겁니다. 과제는 뭐냐? 지금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성격의 명칭도 있고 사상자 수치에서 어떤 기록을 보니까 87년, 88년
여수에서 어떤 뭐 보고서위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군경이 죽인 거는 9,500명, 그리고 좌익 남로당이 죽인 거는 500명.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이 재조사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아주 숫자가 너무 들쑥나올 소리입니다. 남로당 개입이 어느 정도인가? 지나없이 미군적 역할이 어느 정도 있는가? 또 민주주의 참여도 여순 방울 사건에서 남로당원들의 어느 정도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사건이 퍼졌는가? 이것은 학문적으로 연구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이제 시작이 아니고 이제 그 여순 방울 사건을 재조명해가지고 막 더 좋고 또 건강하고 막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으면 제 목적을 달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